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얼마 전부터 일본에서 크게 보도되고 있는 문제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40대 한국인 남성이 존재하죠. 여전히 진실 공방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이 사건의 전말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일본 도쿄 분쿄구에 위치한 고즈넉한 마을 센다기. 시간은 2016년 8월 9일 자정이 지나 새벽 2시, 3시쯤 이 야심한 시각에 웬일인지 한 가정집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바로 그곳에는 40살의 한국 국적 박종현 씨가 일본인 아내 그리고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던 곳이죠. 박종현 씨는요, 일본에 있는 메이저 출판사 고단샤의 편집처장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잠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소개하자면 진격의 거인, 일본 7개의 대죄 이런 유명 일본 만화가 모두 이 출판사의 작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박 씨가 바로 이 유명 만화들을 직접 발굴해낸 장본인 편집자였고요. 그가 그동안 편집한 만화의 개수만 무려 56편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렇다 보니 고단샤 내에서도 그는 엘리트로 불렸고요. 장래에 임원 후보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거론될 정도였습니다. 상황 이해되시죠? 이렇게 업무에 파묻혀서 그가 늦게 새벽에 들어온 정황입니다. 이런 일상은 좀 일반적이었고요. 그날 박 씨가 퇴근을 해서 집에 왔을 때 38살의 아내 카나코 씨는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짧게 대화를 나눈 이후 잠들어 있는 4명의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2층 방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아이들이 예쁘게 잘 자는 걸 확인했고 잠시 후 방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눈앞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층 계단 저 밑에 아내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때의 시각은 새벽 2시 45분. 박종현 씨는 즉각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요. 한 15분 정도 있다가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카나코 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죠. 급하게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결국 그녀는 목숨을 잃고 맙니다. 당시 카나코 씨의 몸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정황이에요. 이마를 보니까 이렇게 긁혀서 생긴 듯한 한 3cm 정도의 상처가 남아 있었죠. 그렇게 한 가족의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편 박 씨의 진술은 앞서 제가 소개한 이 행적과 같습니다. 퇴근해서 아내와 대화했고 2층에 아이들 자는지 확인한 후 딱 봤더니 아내가 계단에서 떨어져 사망해 있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자기가 맨날 생활하는 집 안에서 성인 여성이 갑자기 굴러떨어졌다? 당시 일본 경찰도 이 진술을 쉽사리 믿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카나코 씨의 부검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녀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실제 카나코 씨 목에 뭔가에 졸린 흔적도 발견됩니다. 뭔가에 졸려서 사망한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뭐에 졸린 건지는 알아낼 수가 없었는데요. 이게 타인의 손에 의해서 목이 졸린 걸 수도 있고 혹은 스스로 부드러운 천 같은 거에 목을 메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이게 단순 사고가 아니라 타살인지 자살인지가 쟁점이 되는 그런 사건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만약 타살이라면 집에 있던 유일한 사람, 바로 남편 박종현 씨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여기에 더해서 수상한 점까지 나옵니다. 갑자기 박 씨가 아내의 부검 결과가 나온 후에 자기 진술을 바꾸는 거예요. 사실 아내가 계단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계단 난간에 목을 매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워낙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그게 원인인 것 같다고도 덧붙였죠. 이거 왜 이제 와서 이렇다 보니 의심의 눈초리는 더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이 두 부부에 대해 좀 알아보면 박종현 씨와 카나코 씨는 2000년에 친구의 소개로 만났어요. 그리고 7년간의 열애 끝에 2007년 결혼에 골인했죠. 2명의 자식을 낳았고 이때까지만 해도 가정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데요. 그러다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미 2명의 아이에다가 또 막내 셋째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남편 박 씨가 회사 일로 굉장히 바빠졌어요. 반면 카나코 씨는 이 친정이 굉장히 멀리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친정 어머니나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결국 혼자서 이 세 아이의 육아를 도맡게 된 거죠. 너무 힘들어하던 그녀는 끝내 산후 우울증 판정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카나코 씨가 종종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워하는 듯 했어요. 한 번은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다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이 프린트물을 던지기도 해요. 이게 참 엄마로서 보이지 말아야 할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는 굉장히 온화하고 조용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카나코 자신도 여기에 놀라게 되죠. 그녀는 이 일 이후에 큰 죄책감을 느끼면서 오히려 더 스트레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괜찮다 하면서 아내를 다독였고 그러다 급기야 상담을 좀 받아보자 라고 권했지만 카나코 씨가 이걸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점점 지쳐가던 그녀가 2016년 1월 넷째 아이를 낳게 됩니다. 상황은 정말 최악으로 치닫았어요. 또 안타깝게도 이 넷째 아이가 뇌성마비를 앓고 있었는데요. 엄마는 아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방방곡곡 명의를 찾아다녔고요. 또 밤마다 몇 시간씩 아이의 몸을 마사지 해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쉽사리 좋아지지 않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이 아이가 앞으로 걷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진단을 내리게 돼요. 엄마로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었겠죠. 한편 이 와중에 남편 박 씨는 또 편집 차장으로 승진을 합니다. 업무가 전보다 더 많아졌고요. 자연스럽게 집에 있는 시간은 줄어들게 되죠. 그렇다 보니 박 씨의 퇴근이 늦을 때면 아내가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냐, 왜 나만 고생해야 되냐 하면서 막 울부짖었다고 하는데 그러던 2016년 8월 8일 저녁입니다. 카나코 씨는 넷째 아이의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방문했어요. 당시 진료 기록부에는 카나코 씨가 내 넷째 아이가 아픈 게 나 때문인 것 같다 라고 자책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죠. 이때 그녀는 남편에게 15통의 문자를 계속 보내게 돼요. 그 내용을 좀 보면 나는 너무 숨이 차요.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눈물도 넘치지 않아요. 아이들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일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절망적인 내용들이었죠. 근데 남편 박 씨가 계속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문자들을 새벽이 돼서야 확인합니다. 그래서 서둘러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정황이었죠. 자, 이 스토리만 들으면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박 씨는 왜 애초에 아내가 계단에서 굴렀다고 거짓말을 한 걸까요? 경찰은 혹시 단서가 될 만한 게 없는지 집안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고 이때 계단과 화장실 부근에서 15개의 작은 혈흔들을 발견합니다. 검사해보니까 모두 카나코 씨의 것이었고요. 아마 그녀의 이마에 난 상처에서 이게 떨어진 것으로 추정이 돼요. 또한 1층 침실 매트리스에서 카나코 씨의 소변과 혈액, 그리고 침까지 검출이 되는데 자, 이걸 토대로 경찰은 그녀가 죽기 전에 이 집안에서 어떤 물리적인 싸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이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침실이라는 건 그녀가 맨날 생활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타살을 생각하기엔 좀 부족하죠. 자, 이때 경찰은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아이들을 주목했습니다. 분명 카나코 씨가 사망한 시각에 집안에 4명의 아이들이 모두 있었어요. 근데 잠들어 있는 상태였죠. 혹시나 경찰은 박 씨가 무언가를 목격한 아이들을 입막음을 미리 한 게 아니냐라고 의심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박 씨의 큰딸은 당시 초등학생이었고 그리고 또 이후에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14번이나 경찰에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혹시 너 들은 거 없니? 본 거 없니? 재차 확인했겠죠? 게다가 평소 부모님 사이가 어땠니? 라고 아이에게 묻습니다.
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별다른 소득은 없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아빠가 입막음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빠와 분리되어서 4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러던 2017년 1월,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일본 경찰은 박종현 씨를 카나코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 집안에서 찾아낸 15개의 혈흔들, 또 매트리스에서 나온 카나코시의 분비물, 혈액, 또 이마에 난 상처, 이거 3가지가 경찰이 주장하는 주요 증거였어요. 하지만 과연 충분할까요? 박 씨는요, 한편으로 자기는 절대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팽팽한 재판이 시작돼요. 근데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박 씨가 재판에서 밝힌 그 사건 당일의 행적을 좀 보면 새벽 1시쯤 그는 아내가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걸 확인했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내와 육아 문제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근데 아내가 좀 흥분을 했는지 갑자기 부엌으로 가서 칼을 꺼내 들고는 특히나 당시 1층 안방에서 자고 있던 넷째 아이에게 돌진합니다. 이 아픈 이 아이를 죽이고 나도 죽을 거라면서 돌발 행동을 했던 겁니다. 물론 박 씨의 주장에 의하면요. 이때 박 씨는 아내를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녀를 제압하기 위해 뒤에서 올라타서 머리를 껴안았대요. 근데 이게 조금 설명이 뒤에서 올라타서 머리를 껴안았다. 근데 박 씨는 내가 그 과정에서 결코 아내의 목을 조른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잠시 후 카나코 씨가 좀 흥분을 가라앉히자 박 씨는 아이들이 좀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고 2층 방으로 피신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또 엄마가 어떤 위협을 가할지 모르니까 일단 방문을 잠궈요. 그러자 카나코 씨가 2층으로 올라오더니 방문을 3개 내리치면서 문 열라고 막 소리쳤죠. 그리고 잠시 후에 밖에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는데 계단 난간에서 자켓으로 목을 맨 카나코 씨 아내를 발견했다는 그의 주장. 박 씨가 급히 그녀를 끌어내려서 심폐소생술 시행했고 곧장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이 박 씨의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엄마가 이렇게 죽은 걸 애들이 알면 안 될 텐데 이건 큰 트라우마일 텐데 그는 애들이 절대 이건 알아선 안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15분 뒤에 온 119와 또 첫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사고로 죽은 것 같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박 씨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다 싶기도 해요. 하지만 검찰 측은 이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 봐라, 사건 직전에 분명 부부싸움이 있지 않았냐? 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해서 검찰이 재구성한 사건의 전말. 그날 카나코 씨가 남편에게 육아를 왜 나 혼자만 하냐 하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박 씨는 순간적인 분노를 느꼈죠. 두 사람은 1층 안방에서 몸싸움을 벌였고요. 그 끝에 결국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는데 이후에 남편이 이걸 사고사로 은폐하기 위해서 그녀를 그냥 계단에서 밀었다는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박 씨가 이전에 카나코 씨를 폭행한 적이 있다는 기록을 들었어요. 폭행? 물론 여기에 박 씨 측은 반발했죠. 그 폭행 기록이 있긴 한데 이게 3년 전에 카나코 씨가 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한 내용입니다. 그 기록에도 남편이 육아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리고 때때로 폭력을 행사한다라고 토로했는데 근데 이게 완벽하게 사실인지는 또 조금 헷갈려요. 알고 보면 박 씨는 지난 2012년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 육아휴직에 돌입했습니다. 그 직장 고단샤에서 또 일본이라는 이런 보수적인 단체에서 남성 직원으로서 거의 처음으로 사용한 육아휴직이었다고 해요. 또 그만큼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했고 아내의 주장과 달리 결코 폭행을 한 적이 없다는 게 박 씨의 입장이죠. 그 당시 아내가 이렇게 말한 건 우울증을 계속 겪다 보니까 과장된 거라고 설명하는데 답답합니다.
정말 진실은 이 두 사람만 알고 있을 거예요. 한편 재판의 또 다른 쟁점은요. 그 매트리스에서 나온 카나코 씨의 분비물, 즉 소변이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법의학자를 써가지고 그녀가 질식을 하는 과정에 몸에 힘이 풀려서 이렇게 소변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매트리스가 그녀가 사망한 살해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박 씨 변호사 측이 고용한 법의학자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박 씨가 흥분한 아내의 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녀가 잠시 실신 상태에 빠졌다가 이때 분비물이 나왔을 수도 있다는 주장. 마지막 쟁점으로는요. 카나코 씨의 그 이마에 있던 상처 그리고 15개의 혈흔입니다. 검찰 측은 이 흔적이 사건 은폐를 하기 위해 박 씨가 아내의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겨난 거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박 씨 변호사 측은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이미 하기 이전에 부상을 당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도 지금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검찰 측 주장도 맞는 것 같고 또 박 씨 변호사 측 변론도 나름 합리적인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를 예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 씨의 변호사는 근데 승리를 장담하고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카나코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증거도 좀 부족하고 하니 무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 거죠. 하지만 1심 결과 박 씨에게는 유죄가 선고됩니다. 아내를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고 판단됐어요. 그리고 징역 11년형이 내려졌고요. 그 근거는 마지막 쟁점이었던 이마의 상처와 혈흔이었는데 재판부는 만약 카나코 씨가 상처가 난 상태에서 직접 돌아다녔다면 더 많은 혈흔이 이곳 저곳에 떨어져 있었을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즉 검찰 측의 주장대로 살인이 벌어진 후에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마에 난 그 상처에서 피가 여기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1심 판결 이후에 증거가 또 새롭게 나옵니다. 계단과 세면대 부근에서 13군데의 혈흔이 추가로 발견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1심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죠? 상처를 입고도 그녀가 혼자 돌아다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항소심이 열렸는데 끝내 2심 또한 1심의 판결이 유지됩니다. 왜 그랬냐면 카나코 씨가 이마에서 이렇게 흐른 피를 닦아낸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떨어져서 바닥에 여기저기 묻어있지만 왜 그녀는 떨어지는 걸 이렇게 닦아낸 흔적이 없냐라는 거죠. 만약 그녀가 살아있었을 때 이게 생긴 상처라면 분명 닦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서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는 건데 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배심을 신청해요. 이때 정도가 되니까 많은 전문가들 역시 이마에 피를 좀 안 닦았다 이 이유로 유죄가 선고된 건 좀 과하다,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목소리가 더해졌고요. 또 여기에 박종현 씨의 지인들, 가족들, 자녀들, 심지어 카나코 씨의 아버지까지 그는 무고하다라는 걸 증명하면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게 돼요. 게다가 여기서 결정적으로 그 사건 현장에 있는 화장실 스위치에서 카나코 씨의 혈흔이 발견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카나코 씨가 몸싸움을 한 후에도 이 스위치를 자기가 누르면서 돌아다녔을 수 있다. 그렇다면 박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였죠. 참, 이 사건 복잡한데 2022년 11월 21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2심을 파기하고 다시 이 사건을 처음부터 검토하라 라는 파기 환송을 명령합니다. 일본에서도 아주 이례적이었어요. 그만큼 재판부와 검찰 측의 판단이 좀 성급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고요. 처음 사건이 발생한 2016년부터 어느덧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재까지도 박 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채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는 특히 4명의 자녀들을 그리워하면서 아이들에게 매달 편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박종현 씨는 정말 아내를 살해한 범인일까요? 아니면 너무도 무고하게 누명을 써서 아이들과 생리별을 하게 된 비련한 가장일까요? 고인이 된 아내 카나코 씨와
범인으로 몰린 남편 박종현 씨. 그 진실은 정말 두 사람만이 알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지길 바랄 뿐이겠죠.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